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이클래스 군무원에서 행정법을 강의하는 김현철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올해 시험을 보실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준비했는데 강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교시 정도는 1교시에는 자, 압축 특강이라는 것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것들을 최대한 압축해서 제가 다시 한번 쭉 훑어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문제만 푼다고 해서 지금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암기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교시 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교시부터 4교시까지 2교시부터 4교시까지 자, 준비된 모의고사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중 모의고사를 2교시에서부터 4교시까지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링크된 학습 자료 중에서 2025년 군무원 파이널 압축 특강 요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수업에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아신다는 전제하에 여러분의 암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이제 용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진 않습니다. 이런 거 있었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시험장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자세히는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자세히 하는 것보다는 쭉 많은 내용의 암기 포인트를 저랑 같이 외우시는 시간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행정법 통론 파트에서 자, 거기서 P는 이제 포인트예요. 자, 포인트 첫 번째. 자, 행정과 사법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다 아시죠? 행정기본법 4조에도 나와 있듯이 행정은 적극적이어야 하고 사법은 소극적이어야 하고 행정은 능동적이어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사법은 자, 여러분 소극적 수동적인 거고 행정은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법은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과거지향적인 것이다. 이거 여러분 다 아실 거라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전에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많이 안 나오는 문제죠. 형식적 행정, 실질적 행정 구분하는 문제. 자,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 이제 형식적으로 행정이냐 입법이냐 사법이냐를 판단하실 때는 누가 했느냐, 행정부가 있으면 행정이고 입법부가 있으면 입법이고 이런 걸 판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실질적 의미에서의 행정이냐 사법이냐 입법이냐 구분하실 때는 뭘 했느냐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뭘 했느냐. 자, 그럼 예를 들면 행정입법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입법. 자, 여러분 다 아시죠? 자, 행정부에서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행정입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형식적 의미에서는 당연히 행정이죠. 행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뭘 하는 겁니까? 입법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에서는 입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 형식적인 것으로 뭐냐라고 물어보면 누가 하냐 여기 이렇게 여러분 판단의 기준을 삼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뭘 하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대륙법계, 영미법계 이것도 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일단 대륙법계는 공사법 이원론 행정국가주의의 전통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영미법계는 공사법 일원론 그 다음에 사법국가주의의 전통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전통과 그 다음에 영미법계의 전통이 공존하는 그런 법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서 공사법 이원론의 전통을 받아들이고 있고 영미법계에서 사법국가주의의 전통을
하나씩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통치행위 관련한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통치행위는 자 고도의 정치적 판단,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혹은 사법심사를 하지 않는,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그런 이론을 우리는 통치행위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통치행위 이론과 관련한 판례, 일단 여러분 거기 별표 한번 좀 쳐볼까요? 별표. 자, 일단 빅3는 남북정상회담, 그 다음에 자 수도 이전 국민투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비상계엄 선포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비상계엄 선포. 자,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그 자체는 통치행위로 인정해서 사법심사를 하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있었던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통치행위가 아니라 사법심사의 대상이다라고 보는 거, 나눠보는 거 챙겨두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금융실명제, 긴급재정 경제명령 그 자체는 통치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이 기본권과 관련돼 있을 때는, 특히 재산권과 관련된 경우죠. 기본권과 관련이 됐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했는데 위헌 아니다.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행위라고 주장은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만약에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긴급조치권 행사. 자, 긴급조치권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게 된다면 그거는 사법심사의 대상이다. 자, 수도 이전 국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자, 수도 이전 그 자체를 통치행위라고 보지 않았어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봤는데, 다만 그 수도 이전 과정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국민투표 있잖아요. 국민투표는 통치행위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도 이전 자체에 대해서는 통치행위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렸죠. 그래서 관습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결론을 헌법재판소에서 내림으로써 이제 더 이상의 논의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 관습법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관습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문헌법을 보충하는 효력을 갖는데 이 판례로 인해서 관습법과 성문법을 대등한 위치에 올려놓은 특이한 판례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포인트 빨리 가겠습니다. 여러분, 통치행위의 행위 주체는 주로 대통령이 됩니다. 그렇죠? 자, 대통령, 특히나 국회도 가능해요. 국회도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까지, 즉 행정부와 입법부를 우리는 통치행위의 주체라고 보고, 하지만 사법부는 통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통치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사법부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가겠습니다. 이제 법률 유보와 관련한 학설인데요. 자, 우리나라는 중요사항 유보서를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사항이 되면 일단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요. 거기다가 본질적인 사항이다라고까지 되면 의회에서 직접 만든 법률의 형태여야 한다. 이렇게까지도 발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물론 그런 것을 우리도 의회 유보설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동의정족수와 관련해서 중요사항 유보설에서 판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 동의정족수. 우리가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대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 그 사업의 주체가 조합일 경우에는 동의종족수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미 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다 동의를 거쳐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자, 개별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종족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사업의 주체가 조합이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일 때,
토지 등 소유자일 때는 그 개별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중요사항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포인트 8번째, 중요사항 요구서 관련한 판례.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텔레비전 수신료, 금액과 납부자의 범위까지는 돈과 관련되니까 중요한 거 맞죠? 하지만 징수 업무를 맡길 건지 직접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중요사항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정족수 방금 얘기했죠? 자, 근데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할 때 동의정족수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지만 조합이 할 때는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방의원의 유급보좌 인력. 포인트 어디다 둬야 돼요? 유급에 둬야 되죠. 돈과 관련된 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자, 지방의원들에게 유급보좌 인력을 조례로 만들려고 하면은 다들 늘리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꼭 법률의 형태여야 된다라고 판례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토지 초과 이득세법상의 기준시가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의무교육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실시 여부는 되게 중요하지만 그 세부 사항까지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의 복무기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공감하겠지만 그 기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신고 및 불이행 시에 나오는 불이익, 즉 다시 얘기해서 가산세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보겠습니다. 자, 조약과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조약은 우리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문서로 맺는 약속을 조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조약은 우리가 체결하고 비준하는 것. 체결, 비준, 그 다음에 동의, 이렇게 세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체결, 자, 대표단에 가서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갔다 오면 대통령이 비준하고요.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모든 조약이 그런 건 아니지만, 자, 헌법상 헌법 60조에 의해서 중요한 조약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중요한 조약들은 이제 체결 비준에서 끝내면 안 되고 국회의 동의까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자, 조약은 체결 비준에서 만약에 끝났다.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하에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명령의 위상을 가져요. 명령. 그 다음에 국회의 동의까지 받았다. 그러면 국회에서 만드는 게 뭐예요? 그렇죠. 법률이죠. 그래서 법률의 위상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법의 이 위계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조약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명령 아닌 법률인데, 조약과 조례가 충돌하면 당연히 누가 이기겠어요? 그렇죠.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조약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판례에 보면 내국민 대우 원칙을 담고 있는 가태 조약과 그다음 학교 급식에 국내 우수 농산물을 사용했을 때 식재료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있었는데, 자, 이거는 내국민처럼 수입품을 내국민처럼 대우하는 게 아니라 국산품을 특별 대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이게 충돌을 했어요. 그럼 누가 이겨요? 조약이 이깁니다. 조약이. 아시겠죠? 자, 그런 판례가 있죠. 그 다음에 10번째 비례 원칙 보겠습니다. 과거의 비례 원칙은 소극적 의미에서 과잉금지 원칙의 의미로 해석이 됐는데, 최근에는 비례 원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함으로써 과소보금지 원칙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했는데, 자, 과소보금지 원칙으로 비례 원칙이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과소보호 있죠, 여러분. 과소보호는 어떤 상태냐면 최소한의 보호도 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보호도 하지 않는 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례 원칙이 너무 많이 금지하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제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주로 해석이 됐다면, 최근에는
특히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상의 안전과 관련된 이 화두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나서서 기본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보호도 하지 않으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거. 자, 거기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포인트 11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빨리 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비례원칙과 관련한 판례들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너무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목적에 비해서 수단이 너무 무겁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드는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어떤 판례들이 있는지. 단지 1회 요정을 출입한 공무원에게 파면 처분한 거 너무했다. 재량일탈 남용이다. 비례원칙 위반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걸 모르고 있었던 만화가게 주인이 만화 대여업자에게 700만 원의 과징금을 매긴 건 너무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를 넘겨받은 선의의 양수인, 여러분 법에서 선의라는 말은 모르고라는 뜻이죠. 자, 몰랐던 그 양수인에게, 주유소를 넘겨받은 사람에게 최장 기간인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거는 너무했다. 그 다음에 변호사의 개업지를 제한하는 건 너무했다. 가스총을 근접 발사해서 이게 마개가 나가가지고 실명에 이르게 한 사건 기억하시죠? 너무했다. 수사나 재판 시에 재소자용 의뢰를 읽게 되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인 사람들이 자신을 변호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너무했다. 수사나 재판 받을 때는 사복을 입게 하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요즘에 이제 TV 같은 데 보면 재소자들이 이제 검찰 수사 나갈 때라든가 아니면 재판 나갈 때 사복을 입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30만 원을 피동적으로 수수한 공무원을 해임시키는 거는 너무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30만 원이 아니죠. 피동적으로 수수했다. 그러니까 돈 놓고 간 거예요. 근데 그걸 나중에 또 돌려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해임시킨 건 너무했다. 반면에 그 밑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게요. 자, 1만 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운전면허증에 뒤에 접어가지고 달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이 사람 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뇌물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 경찰관을 해임시킨 건 너무한 게 아니다. 아주 마땅하다. 아주 당연하다. 비례 원칙을 위반한 게 아니다. 재량의 일탈남용 아니다. 이렇게 봤죠. 자, 또 아까 봤듯이 수용시설 밖으로 나갈 때는 재소자용 의뢰를 입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수용시설 안에서는 미결 수용자를 하더라도 재소자용 의뢰를 입게 해야죠. 여러분, 그쵸? 교도소 안에서 막 구찌 입고 막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사복을 못 입게 합니다. 재소자용 의뢰를 입게 하는 게 맞죠. 의뢰를 입게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교배를 부당 전출한 임원, 또 시정의 기회를 줬으나 시정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그 임원에게 임원 승인 취소한 거 마땅하죠. 그 다음에 꽈락제도, 사법시험에서 꽈락제도를 둔 것도 마땅하다. 40점 밑으로 가면 문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6m 음주운전했어도 면허 취소하는 거 마땅하다. 6m든 60m든 600m든 음주 상태에서 핸들을 잡는 것 자체가 문제다. 자,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도로교통법이 바뀌기 이전에 있었던 음주 전과를 법이 바뀌고 난 이후에도 누적으로 갖고 가는 거 마땅하다. 당연히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음주 전과가 날아가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수입 녹용이 그 회분 함량이 0.5%를 초과했다고 해서 전량 폐기하고 반송 처리한 거, 그거 너무한 거 아니다. 마땅하다. 왜냐하면 회분 함량이 0.5%가 아니라 0.00001%를 초과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너무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판례도 있죠. 자, 여러분 판례 기억하시라고 제가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내보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적 견해냐 아니냐의 문제죠. 그쵸? 자, 그래서 이때 공적 견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우리는 행정 조직상의 권한 분장에 구애되지 않고요. 상대방이
그 공적 견해를 믿을만 했느냐, 믿을만 하지 않았느냐. 다시 얘기해서 신뢰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뭐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는 지방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당시의 보건사회부 장관의 발표는 물론 지방세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과하는 건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부과하는 게 이제 지방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 경우 그래서 행정조직상의 권한 분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공적 견해를 듣는 사람들이 믿을만 했느냐, 믿을만 하지 않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재량준칙 보겠습니다. 재량준칙. 자, 재량준칙. 자, 재량준칙은 원래는 행정규칙인데요. 그런데 그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국민의 권리무관계에 변화를 주지 않는 거죠.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거죠.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법규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행정규칙이 자, 예를 들어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 사람에게 처음 걸리면 영업정지 1개월, A도 1개월, B도 1개월, C도 1개월 계속 똑같은 처분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행정규칙을 근거로 해서 똑같은 처분을 계속했어요. 그러면 반복되어 그것이 관행이 돼버리면 자,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에서 자, 신뢰보호의 원칙과 그 다음에 평등의 원칙이 발동을 해서 스스로 구속을 당합니다. 즉, 저 사람은 처음 걸렸을 때 영업정지 1개월 받았는데 저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겠지? 라는 신뢰를 갖게 되고 평등함을 주장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기 구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행정규칙에 자, 대외적 구속력이 발생을 합니다. 구속력이 생기고 법규성이 생기게 되는 그런 법리를 우리는 재량준칙의 법리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량준칙은 무조건 재량준칙이라고 표현하면 대외적 구속력이 있고 법규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재량준칙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량준칙이라는 행정규칙이 이렇게 반복되어서 관행이 되어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면 대외적 구속력과 법규성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재량준칙의 법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포인트 14 폐기물 처리업 사전적정 통보와 관련한 판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업 사전적정 통보가 시험에 나오면 우리는 뒤에서 청소업자 난립인지 그쵸? 토지형질리 변경인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청소업자 난립을 이유로 폐기물 처리업 사전적정 통보를 받은 사람에게 불허가 처분을 했어요. 그럴 때는 신뢰보호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 폐기물 처리업 사전적정 통보를 하긴 했지만 그것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 주겠다는 혹은 토지 형질 변경을 해주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는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신뢰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15 자, 4글자씩 외우는 거 아시죠? 민원봉사, 위헌결정 그 다음에 자, 입법예고, 도시계획 이 4가지의 경우는 일반론적 견해 표명이에요. 특정인에게 어떠한 신뢰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대상 없이 그냥 한 말입니다. 자, 이 4가지. 자, 민원봉사, 위헌결정, 입법예고, 도시계획.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은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공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 서로 다른 건 다 아시죠, 여러분?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어떠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 행위를 하고 그 행위에 맞는 제재 처분을 몇 년? 5년 동안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 제재 처분을 할 수 없게 되죠. 다시 얘기해서 제재 처분이 배척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제척기간이라고 얘기해요. 제재 처분이 배척되는 기간.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제재 처분을 했어요. 어떠한 처분을 했어.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어. 그런데 5년 동안 그 처분을 징수하지 않으면 그 처분의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시간의 효력 때문에 그걸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행위를 기준으로 5년 동안 처분을 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흘러가는 거고요. 그래서 못하는 거고, 처분을 하고 5년 동안 징수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때문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둘은. 근데 이게 두 개가 모두 5년이라서 좀 헷갈릴 텐데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 23조에 나와 있는 제척기간의 배제 보도록 하면, 자, 만약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고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때는 5년이 지나도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척기간이 배제된다는 것은. 두 번째,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5년 지나도 괜찮다. 제재 처분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이 조사 출입 검사를 기피하면서 5년이 흘러갔어요. 그런 경우에도 5년 후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재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 환경에 심각한 해를 끼쳐요. 그러면 5년이 지나도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뭐 제재 처분은 영업정지 처분이나 뭐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재를 가하는 침입적 처분을 통칭하여 제재 처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행정기본법 6조와 7조의 내용입니다. 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자, 제재 처분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빨리 끝날수록 유리하죠. 그래서 제재 처분을 한 날 초1을 산입합니다. 계산에 넣는데. 그리고 자,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꼈어도 그냥 그 해당 날짜가 되면 빨간 날이라 하더라도 그날 만료가 돼요. 그날로 끝납니다. 하지만 법령을 기간 계산할 때는, 법령은 국민들이 오랫동안 많이 아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초일을 불산입합니다. 날짜 계산할 때. 예를 들면 20일 후에 법령이 계산한다. 법령이 발효된다. 라고 했을 때 그 첫날은 20일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끝나는 날이 빨간 날이다. 뭐 3일 연휴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날이라 하더라도 그 연휴가 끝나는 날, 그 말일, 연휴의 말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표현할 때, 자, 제재 처분이 끝날 때는 그날로 끝나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 그 다음에 법령이 날짜 계산할 때는 그 말일로 끝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법 적용의 기준.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소급 금지의 원칙이죠. 특히 진정소급의 경우에는 소급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는 거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때는 신청시가 아니라 여러분 신청시가 아니라 처분시가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제재 처분 같은 걸 할 때는 처분시가 아니라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청에 따른 처분일 때는 처분시가 기준, 처분시의 법령이 기준, 그 다음에 제재 처분을 할 때는 행위시와 처분시가 있을 때 행위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소급 적용, 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부진정소급은 아직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데 예외적으로는 금지한다. 자, 진정소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보호할 만한 실리익이 별로 없거나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경미하거나, 그래서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거나 이익을 오히려 증진시키거나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을 때는
진정소급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적용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친일 반민족 재산에 대한 그 국고기속 조치가 소급 적용이긴 하지만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 때문에 허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외적인 허용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법관계, 사법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겠지만 국가계약, 공공계약, 조달계약, 요청계약, 그 조달계약, 뭐 입찰계약 이런 것들 다 사법관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입찰보증금을 국고기속 조치하는 거 사법관계. 다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입찰 참가자를 제한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서 입찰 참가자를 제한하는 것은 처분으로 공법관계입니다. 하지만 공사나 공단이 자신들끼리의 사적인 계약에 따라서 입찰 참가자를 제한하는 것은 사법관계로 본 판례도 있습니다. 자, 중학교 의무교육 위탁계약 당연히 공법관계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자, 포인트 23 세금이나 수당 관련한 공법관계, 사법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세금을 부과하는 거,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서 체납처분 들어가는 거, 채무관계, 당연히 공법관계죠. 자, 그러나 부가가치세, 환급세의 지급 청구는 법령에 의해서 당연히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공법관계이긴 하지만 처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라는 거. 자, 지방 소방 공무원 초과 근무 수당도 마찬가지죠. 공무원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거는 지급 청구예요. 법령으로 이미 정해진 것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당사자 소송입니다. 행정청의 의사표시로 권리무관계 변화가 생기는 처분이 아니에요. 법령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법령에 의해서 이미 생긴 것을 지급을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 당사자 소송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세 가오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법관계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약직 공무원, 전문직 공무원, 연구직 공무원 이름은 다르지만 다 계약직 공무원이다.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공법상 계약 때문에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되고요. 합창단, 무용단, 예술단원, 공중보건의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정보화진흥사업 협약해지 이런 거 공법상 계약이죠. 자, 그 다음에 포인트 25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 절차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요. 그럼 승인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나오는데 이게 강학상 인가가 아니라 특허예요. 설권적 처분이라는 거 시험에 잘 나오죠. 말은 인가 처분인데 특허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자, 그 조합에게 특별한 권리를 설정해 주는 처분이다. 자, 그리고 만약에 조합 설립 인가 처분에 대해서 다투고 싶을 때는 인가 처분이 나기 전에는 그 총회 결의를 당사자 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인가 처분이 난 후에는 당연히 그 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되는 거겠죠.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입니다. 관리처분계획도 마찬가지예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나기 전까지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를 당사자 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인가고시가 나버리면 이미 처분이 성립된 거기 때문에 그 처분을 소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장, 조합원 사이의 분쟁들 거기 분행으로 나왔네요. 여러분 오타 수정해 주시고요. 분쟁이죠. 사이의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공유 재산관계. 국공유 재산은 지금 행정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행정재산, 그렇지 않은 것을 일반재산이라고 얘기하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죠. 그래서 공법관계. 일반 재산을 빌려준다. 대부. 빌려준 돈을 이제 달라고 한다. 대부료 부과. 여기까지는 여러분 사법관계죠. 하지만 돈을 안 내. 그 사람이. 그러면 강제징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강제징수를 하는 순간 수평적 관계는 수직적 관계로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공법관계가 되는 겁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하는 거. 자,
관계죠. 변상금 부과. 변상금 부과는 너 잘못했어. 그러니까 변상금 내라고 하는 수직적 관계에서 명령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사적인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에서 네가 공짜로 국고유 재산을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 너 돈 내놔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부당이득을 달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법관계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다 사법관계예요. 자, 그 다음에 직원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공공조합의 직원, 뭐 농지계량조합과 같은, 그 다음에 청원경찰, 국공립학교 선생님 다 공법관계고요. 공사나 공단의 직원, 사립학교 선생님들 사법관계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 밑에 것 좀 볼게요. 사립학교 선생님하고 국공립학교 선생님하고 일단 자,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국공립학교 선생님, 그 다음에 사립학교 선생님. 자, 국공립학교 선생님에 대한 해임 처분. 이거는 처분이죠, 처분. 자, 공법관계입니다, 당연히. 앞서 본 대로. 하지만 사립학교 선생님에 대한 해임은 처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둘 다 선생님들에 대한 해임 처분은 교원 소청 심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원 소청 심사. 사립학교 선생님도 교원 소청 심사로 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교원 소청 심사에서 나오는 재결. 자, 여기서 나오는 재결. 근데 이 재결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청이니까 이 재결은 처분이 됩니다. 이때의 처분을 원처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의 처분, 처음 있었던 처분. 여기서의 원처분은 이게 원처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소송으로 갈 때요. 소송으로 갈 때, 자, 원처분주의에서 요게 갑니다. 요게. 그런데 사립학교 선생님의 경우에는 원처분주의에 입각해서 요게 가는 거예요. 교원소청심사위원 재결에 문제가 있어요. 요거를 소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러면 요거는 못 가냐. 요거는 재결주의에 따라서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었을 때만, 여기에는 하자가 없고 여기에만 하자가 있었을 때, 그때는 요것도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처분이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밖에 못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주체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주체. 자, 행정주체는 크게 국가, 공공단체, 공무스타 이렇게 사연으로 나누고요. 여러분 거기에서 자, 공공조합 발표, 공공조합에서 농지계량조합이나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공재단 발표, 한국연구재단이나 한국과학중앙연구원 같은 게 있다 알아두시고, 영조물법인 발표, 자, 국립의료원, 한국방송공사, 서울대학교 이런 것들 정도가 있다라는 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행정주체인 거 아닌 거 물어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공공조합이나 공재단이나 영조물법인에서 물어볼 거예요. 나머지는 다 쉬우니까. 그쵸? 자, 공무수탁 사인도 행정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 다 아실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공무수탁 사인과 행정보조인 구분하셔야겠죠. 공무수탁 사인은 행정주체가 될 수 있고 행정청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 소송을 할 때는 공무원도 될 수 있지만 단순 행정을 보조하는 뭐 자동차 견인업자라든가 뭐 우편 업무하는 알바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아니죠. 행정부조인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의 주민의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만 밖에 있는 주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수인 한도를 참을 수 있을 정도의 한도를 넘어섰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면 원고가 될 수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개인적 공권 관련해서 자, 헌법은 크게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을 나누는데, 자유권적 기본권은 바로 개인적 공권에 도출될 수 있습니다. 자유권, 평등권 이런 거에 의해서 바로 도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사회권적 기본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이런 사회권적 기본권의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서 구체화가 돼야 그래야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뭐 교육권이 있어요. 교육권. 교육받을 권리 헌법상 보장되는 사회권입니다. 뭐 교육권이 있다고 해서 내가 뭐
그냥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어 해서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의무교육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겠죠. 왜? 의무교육법이라는 법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헌법에 의해서 바로 대출되는 게 아니라 그 헌법을 구체화시키는 별도의 법령에 의해서 열거되어야만 개인적 공권이 발생하는 것은 사회권적 기본권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행정계획의 신청권을 인정해준 판례들. 원래 행정계획은 행정청이 세우는 계획이 행정계획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 신청권을 인정해주진 않아요. 자, 그런데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 폐기물 처리업 적정 통보를 받은 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신청권을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의무 이행 심판은 있어도 의무 이행 소송은 없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있어도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은 없습니다. 자기 의무 확인 소송, 너 이거 해야 되는 거 알지? 라고 국민이 행정청에게 확인하는 소송 같은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너 이거 나한테 세금 부과하려고 그래? 세금 부과하지 마. 아직 부과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 예방적으로 부작위 해야 돼 라고 하는 소송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없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자, 소멸시효가 뭔지는 아까 설명드렸죠. 제척갱환과 함께 그 소멸시효가 시간이 흘러가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납입고지, 독촉, 압류, 통고처분 이런 걸로 중단이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통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일반 권력 관계지만 국가와 공무원, 교도소와 수용자, 그렇죠? 군대와 군인, 조합과 조합 직원 이런 관계를 우리는 특별 권력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통적 특별 권력 관계에서는 법률 유보나 사법 심사를 배제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오늘날에는 다 인정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사인의 공법행위, 즉 신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고는 크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나뉘고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서의 수리는 처분성이 없죠. 하지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수리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있다. 그 다음에 명예변경, 지위승계, 양도양수 이런 말 나오면 A의 권리가 B로 넘어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그 다음에 건축신고. 건축신고는 내 땅에서 내가 건축하겠다고 하는데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예요. 하지만 그 건축신고를 반려당했을 때, 거부당했을 때는 내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기 때문에 건축신고와 반려와 착공신고 거부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서 그러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는 당연히 처분성이 있지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 건축신고에서 그것을 거부당했을 때는 특이하게 처분성을 인정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니까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원은 허가제로서 여러분 허가제로서 법령 외의 사유로도 거부 가능. 그 오른쪽에다 이렇게 써주세요. 재량적 성격으로 봅니다. 병원과 같은 허가제는 그러니까 법령에서 정해진 사유 외로도 거부가 가능하다, 불허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제인 경우에는 기속적 성격이 있어요. 기속적. 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속적 성격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자, 일반 의원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고 그 다음에 정신병원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그런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든 수리를 요하는 신고든 모든 신고 제도는 법령 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를 알아야 돼. 이거는 법령 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수리를 요하냐 요하지 않냐의 기준점이 아니라 허가제냐 신고제냐의 문제입니다. 즉 재량적 성격이 있느냐 기속적 성격이 있느냐의 문제임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헷갈리지 마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고의 수리와 하자승계 여러분 앞에 게 무효면 뒤에 거 무효다라는 일반 원리 아시죠? 그래서 신고가 무효면 수리도 당연히 무효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신고와 관련한 당구장, 골프장 이용료 변경 신고 이런 거 다 수리 필요 없습니다. 이용료 중요하지 않아요. 이용료 높으면
장사가 망하겠죠. 근데 그거를 법적으로 제한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개설 신고, 건축 신고, 착공 신고, 사업자 등록 신고도 마찬가지죠. 세금 내겠다고 하는, 부가가치세를 내겠다고 하는 신고인데 그걸 뭐 수리하고 말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받아주면 되는 거죠. 자, 수산제조업 신고, 원격 평생교육시설 신고, 건축물 존치 연장 신고, 그다음 이런 것들은 다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입니다. 하지만 당구장은 당구장인데 학교 앞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학교 위생정화구역 아니기 때문에 수리를 요하게 돼요. 자, 그리고 골프장의 이용료가 아니라 골프장 회원 모집, 그러면 이거는 기존 회원들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수리가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정신과 의원 아까 수리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명의 변경 지위 승계 양도 양수 들어가면 무조건 수리 요하는 신고다. 대규모 점포 등록, 낙골당 설치, 그 다음에 장기 요양기간,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업 이런 것들을 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 마음대로 폐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절차법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행정기본법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행정절차법이 있고 행정기본법이 21년도에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미 있었던 행정절차법에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전형적인 신고는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리 요하는 신고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빈틈이 있구나 해가지고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질 때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둡니다. 그것은 그래서 수리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기본법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잘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빠르지만 여러분의 암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 자, 행정작용법에 관련한 이제 암기 부분을 같이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1교시 내로 끝낼 텐데 1교시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내용이 좀 많아서.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하고 또 모의고사 같이 푸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모의고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의 시험장 가기 전에 여러분의 최종 점검을 다시 한번 문제를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